코스타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90km, 어느 지도에도 또렷이 실려 있지 않은 작은 화산섬 하나가 있습니다. 이슬라 누블라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1년 내내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이 섬에는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계획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섬의 일꾼들은 두꺼운 철제 우리에 갇힌 무언가를 옮기느라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총을 움켜쥔 사람들의 떨리는 목소리만으로도 그 안에 갇힌 것이 결코 평범한 짐승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끝내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 사고는 곧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공원의 안전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거액의 소송까지 걸리고 말았죠. 이 모든 계획을 이끄는 사람은 해먼드라는 노신사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꿈꿔온 자신의 공원이 위기에 처하자 그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전문가들을 섬으로 초대해 이곳이 안전하다는 보증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딴 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이곳의 연구진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을 되살려내는 일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뜻밖에도 작고 투명한 호박 보석 속에 있었지요. 아주 먼 옛날, 공룡의 피를 빨아들인 모기 한 마리가 나무에서 흘러내린 끈끈한 송진에 갇힌 채 그대로 굳어 오랜 세월에 걸쳐 호박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바로 그 안에 갇힌 작은 핏방울에서 사라진 공룡의 흔적을 한 조각씩 되찾아 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2명의 학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미국 몬태나의 메마른 발굴 현장에서 평생 공룡의 뼈를 캐온 고생물학자 그랜트 박사와 고대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 세틀러 박사였지요. 땅속 깊은 곳으로 쏘아보낸 신호가 화면 위에 거대한 골격의 형상을 천천히 그려내던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머지않아 살아 숨쉬는 공룡과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여정이 이제 막 그 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발굴 현장으로 한 통의 초대가 날아든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거대한 골격의 형상이 화면 위에 떠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흙먼지를 일으키며 헬리콥터 한 대가 내려앉았고 그 안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환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계획을 이끄는 해먼드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찾아온 듯 스스럼 없이 두 학자에게 다가왔고 자신이 만든 무언가를 꼭 보여주고 싶다며 그랜트와 세틀러를 자신의 섬으로 초대합니다. 며칠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공원이 안전하다는 보증을 해준다면 앞으로 몇 년간의 발굴 비용을 대주겠다는 제안이었지요. 평생을 흙 속에서 뼈를 캐며 살아온 두 사람에게 그 말은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트와 세틀러는 머나먼 중앙아메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코스타리카의 작은 공항에 내린 두 사람은 그곳에서 또 다른 일행과 마주합니다. 검은 가죽옷을 걸친 사내가 헬리콥터 곁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해먼드는 그를 말콤이라 소개했습니다. 말콤은 수학자였는데 흔히 떠올리는 차분한 학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혼돈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었지요. 이를테면 아주 사소한 우연 하나가 머지않아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거대한 사건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콤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세틀러에게 비선형 방정식이니 끌개니 하는 낯선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먼드가 이 거창한 사업을 벌이며 정작 자신과 같은 사람의 조언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농담 섞어 꼬집었지요. 해먼드는 그런 그가 영 못마땅한 듯 자신은 점잖은 과학자를 데려왔는데 누군가는 록스타를 데려왔다며 가볍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헬리콥터는 곧 푸른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날아가자 짙은 구름 사이로 험준한 산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슬라 누블라,
1년 내내 안개에 쌓여 있다는 그 화산섬이었지요. 거센 바람 탓에 헬리콥터는 가파른 각도로 골짜기를 향해 곤두박질 치듯 하강했고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부여잡은 채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랜트는 낡은 벨트의 양끝이 모두 같은 모양인 것을 발견하고는 어디에도 끼우지 못한 채 두 끝을 어설프게 묶어 매듭을 지었습니다. 작은 소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헬리콥터는 폭포가 쏟아지는 절벽 아래 좁은 착륙장에 무사히 내려앉았습니다. 지프차로 갈아탄 일행은 울창한 숲길을 따라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는 길에는 위압적인 철문과 1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른다는 경고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한 사람의 손님, 투자자 측을 대변하는 변호사 제나로는 부쩍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섬을 둘러싼 안전 설비가 정말로 빈틈없는지를 거듭 캐물었습니다. 해먼드는 두꺼운 콘크리트 해저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추적 장치까지 갖추어 두었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즐기기만 하라고 그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제나로는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이 한가로운 구경이 아니라 섬의 안전을 따지는 진지한 조사라며 자신이 대변하는 투자자들이 큰 우려를 품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 이틀 안에 이곳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공원의 문을 닫게 하겠다고도 했지요. 그러나 해먼드는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이틀 뒤면 오히려 자네가 내게 사과하게 될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차가 들판을 가로지르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그랜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뻗어 세틀러의 고개를 돌려 세웠고 차를 멈춰달라고 다급히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앞 넓은 초원 한가운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이 길고 몸집이 산처럼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긴 목을 높이 치켜들고 나무 꼭대기에 잎을 뜯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책에서나 보던 거대한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였습니다. 목 길이만 해도 9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몸집이었지요. 짐승은 천천히 뒷다리로 몸을 일으켜 더 높은 가지를 향해 입을 뻗었습니다. 그랜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자신의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세틀러에게 말했습니다. 공룡을 차갑고 둔한 짐승으로 그린 책들은 이제 모두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저토록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공룡은 온혈동물이 분명하다고 말이지요. 두 사람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저 죽은 뼈로만 만나온 존재가 지금 살아 숨쉬며 눈앞을 거닐고 있었으니까요. 해먼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호숫가에 무리를 지어 논이는 더 많은 공룡들을 가리켰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떼를 이루어 함께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랜트는 그 광경에 또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곧 이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진짜 짐승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해먼드는 두 박사에게 자신의 공원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고 말이지요. 해먼드는 그저 빙긋 웃으며 곧 모든 것을 보여주겠노라 답할 뿐이었습니다. 일행은 섬의 심장부에 자리한 방문자 센터로 향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건물 안에서 해먼드는 손님들을 작은 상영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이곳이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을 한데 모아 세운 일찍이 누구도 보지 못한 놀라운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흔해 빠진 놀이기구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넋을 빼앗을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였지요. 이윽고 화면에는 친근한 만화 한 편이 흘러나왔습니다. DNA라는 이름의 익살스러운 꼬마 캐릭터가 등장해 공룡을 되살려낸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주었습니다. 화면 속 만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속에도 그 생명의 모든 설계도가, 다시 말해 DNA가 수십억 개나 담겨 있다고 말이지요. DNA란 생명을 짓는 청사진과 같은 것이어서 오래전 사라진 공룡들도 저마다 자신의 청사진을 어딘가에 남겨두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할 일은 그저 그 청사진을 찾아내는 것뿐이라고요. 그 열쇠는 뜻밖에도 아주 작은 곤충 한 마리에 있었습니다. 수천만 년 전, 오늘날과 다름없이 모기는 동물의 피를 빨며 살아갔고, 덜어는 공룡의 피를 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운 모기가 나뭇가지에 앉아 쉬다가 나무에서 흘러내린 끈끈한 수액에 그대로 갇혀버리는 일이 있었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수액은 단단하게 굳어 호박이라는 보석이 되었고, 그 안에 갇힌 모기는 빨아들인 피와 함께 고스란히 보존되었습니다. 섬의 과학자들은 바로 그 호박을 찾아내 모기의 몸속에 남은 공룡의 피에서 잃어버린 DNA를 한 조각씩 되찾아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천만 년의 세월을 견딘 DNA는 곳곳이 끊기고 비어 있었으니까요. 만화 속 꼬마는 그 빈자리를 오늘날 살아있는 개구리의 DNA로 메워 완전한 유전자 코드를 완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조각이 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한 마리의 아기 공룡이 태어나는 것이었지요. 자리에 앉아 만화를 지켜보던 그랜트와 말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피에서 온전한 유전자를 얻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빠진 자리를 다른 생물의 것으로 메워도 정말 괜찮은 것인지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물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일행은 공룡이 실제로 태어나는 부화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둥지 안에는 여러 개의 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알에서 작은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해먼드는 손님들 곁으로 다가와 막 세상에 나온 그 새끼를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끈적한 점액을 뒤집어 쓴 채 가느다란 울음을 내는 그 작은 짐승은 다름 아닌 벨로시랩터, 날렵하고 영리한 육식공룡의 새끼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행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섬에서 태어나는 공룡은 모두 암컷뿐이라는 것이었지요. 연구진은 알이 자라는 과정에 직접 개입해 새끼가 오직 암컷으로만 태어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컷이 없으니 짝짓기도, 자연스러운 번식도 일어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공룡들이 사람의 손을 벗어나 제멋대로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그들 나름의 철저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람의 뜻대로 빚어내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 굳건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설명이었지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말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내려다보며 한 가지 의문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생명이란 그렇게 쉽게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빈틈없이 울타리를 치고 길을 막아두어도 생명은 끝내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찾아내고 만다는 것이지요.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쩌면 위태로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해먼드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말콤의 나직한 경고는 묘한 무게를 지닌 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의문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본격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멋들어지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사람들은 이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를 두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콤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연을 마음대로 주무를 힘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둘러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과학자들은 그토록 엄청난 힘을 손에 넣는 데만 골몰한 나머지 과연 그래도 되는지를 멈춰서서 묻는 일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수천만 년 전에 자연이 한번 거두어간 생명을 사람이 제멋대로 다시 불러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나친 오만일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랜트와 세틀러의 마음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있는 공룡을 두 눈으로 본 벅찬 감격과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깊은 불안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해먼드는 그런 손님들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사람들에게 진짜 경이로움을 선물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곳은 결코 값싼 눈속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부심과 의심, 감탄과 두려움이 묘하게 뒤섞인 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무거운 대화가 오간 끝에 일행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직접 섬을 둘러볼 시간이었지요. 해먼드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손님들을 정식 투어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량에 올라타 섬 곳곳을 돌며 우리 속에 살아있는 공룡들을 하나하나 직접 만나보는 여정이었습니다. 말콤의 불길한 경고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와 불안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슬라 누블라의 깊은 숲을 향한 누구도 그 끝을 짐작하지 못한 투어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헬리콥터 한 대가 섬에 내려앉았습니다. 해먼드의 어린 손주들이었습니다. 누나와 동생, 두 아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먼드는 이 공원이 결국 누구를 위한 곳인지를 보여주려는 듯 아이들을 손님들과 함께 투어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마당에는 견하게 쓰일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매끈한 전기차였지요. 운전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깔린 궤도를 따라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먼드는 이 차에도 아낌없이 돈을 들였다고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는 화면이 달려 있어 손끝으로 누르면 공원의 갖가지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내 아이는 그랜트가 탄 차에 기어이 올라타고는 운석이 떨어져 기후가 바뀌는 바람에 공룡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며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새들이 사실은 공룡의 먼 후손이라는 그랜트의 이론에 대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따져 물었지요. 평소 아이들을 어려워하던 그랜트로서는 적잖이 곤혹스러운 동행이었습니다. 다른 차에는 세틀러와 말콤, 그리고 변호사가 나누어 탔습니다. 해먼드는 정작 차에 오르지 않고 공원의 심장부인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커다란 화면들 앞에 앉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공원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첫 순간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차량들이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가자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며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점잖은 목소리가 공원의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머지않아 차창 너머로 첫 번째 구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내 음성은 오른편을 보라며 이번 투어에서 처음 만나게 될 공룡이 그곳에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였습니다. 음성은 이 공룡이 먹잇감을 향해 독을 뱉어 눈을 멀게 하고 몸을 마비시킨 뒤에야 비로소 사냥에 나서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무척이나 위험한 짐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행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차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 눈을 부릅떠도 무성한 숲을 사이에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룡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차는 잠시 멈춰섰다가 결국 아쉬움만 남긴 채 다시 궤도를 따라 미끄러져 나아갔습니다. 살아있는 공룡을 코앞에서 보리라 잔뜩 기대했던 손님들의 얼굴에는 옅은 실망이 스쳤습니다. 거대한 우리아는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경의를 보여주겠다던 공원의 첫 무대는 뜻밖에도 텅 빈 정적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이란 본디 사람의 일정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법이지요. 아무리 정교한 궤도와 화면을 갖춘 차에 손님을 태우고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자리로 데려간들 정작 그 자리에 나타날지 말지는 오롯이 공룡들의 몫이었습니다. 해먼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차가 한참을 더 달려 다음 구역에 이르렀을 때 일행은 비로소 살아있는 공룡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거대한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큼직한 뿔셋을 인 그 우람한 몸은 그러나 어딘가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없이 누운 모습에
그랜트는 더 참지 못하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평생 흙 속의 뼈만을 더듬어 온 학자가 마침내 따뜻한 살과 숨결을 지닌 진짜 공룡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세틀러도 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대한 짐승의 옆구리에 손을 얹고 거친 가죽 너머로 전해지는 미약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랜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책 속의 화석으로만 알던 존재가 눈앞에서 천천히 가슴을 부풀렸다. 가라앉히는 광경 앞에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넋을 잃었지요. 식물을 연구하는 세틀러는 곧 학자다운 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초식 공룡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쇠약해졌는지, 혹시 주변에 어떤 식물이 몸에 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까닭을 알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세틀러는 쓰러진 공룡 곁에 좀 더 남아 살펴보기로 했고, 나머지 일행은 먼저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먼 바다 위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섬에서 100km쯤 떨어진 바다에서 거대한 열대 폭풍이 무서운 기세로 몸집을 키우며 이슬라 누블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제실의 직원들은 기상대가 보내온 경보를 받아 들고 점차 굳은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지난번처럼 섬을 비껴가리라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지만 폭풍은 좀처럼 방향을 틀 기색이 없었습니다. 결국 더는 견학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차량들은 투어를 멈추고 방문객 센터로 되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공룡의 세계를 누비려던 일행의 첫 나들이는 그렇게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가로막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위협은 사나운 하늘이 아니라 공원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술자 네드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원의 방대한 전산 시스템을 거의 혼자서 떠맡아 운영하는 인물이었지만 늘 일에 비해 보수가 박하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지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검은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경쟁자들이 그에게 막대한 돈을 약속하며 공원이 가장 깊이 숨겨둔 비밀을 빼내 달라고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되살린 공룡의 배아, 곧 생명의 설계도가 담긴 그 작은 표본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목표였습니다. 폭풍이 다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하늘로 쏠린 그 틈을 네드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해 공원의 곳곳을 지키던 보안 장치를 차례차례 멈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의 잠금 장치가 풀리고 감시 카메라가 하나둘 꺼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거대한 공룡들을 가두어 두던 전기 울타리로 흐르던 전력마저 끊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잠깐의 정전일 뿐이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배아 몇 점을 챙겨 부두에 닿을 때까지 잠시 시스템이 멈춰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 가벼운 욕심이 어떤 빗장을 열어젖히고 있는지 네드리 자신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로 꺼 버린 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공룡 사이를 가르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지막 경계였습니다. 통제실의 화면들이 하나씩 어둠에 잠겨가는 동안 거대한 짐승들을 가두어 두던 울타리는 어느새 한낱 쇠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에서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며 울창한 숲과 텅 빈 도로를, 그리고 이제 막 빗장이 풀린 우리들을 차갑게 적셔갔습니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두 대의 투어 차량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길 위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대에는 그랜트와 수학자 말콤, 그리고 변호사 제나로가, 다른 한 대에는 해먼드의 어린 손주 남매가 나누어 타고 있었지요. 운전자도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손님들은 그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누군가의 손끝에서 공원의 전력이 끊겨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들이 곧 가장 위험한 곳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윽고 차량은 가장 위험한 구역, 거대한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무는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음성은 사람들에게 두꺼운 철책을 잘 지켜보라고 일렀습니다. 곧 철책 너머의 작은 우리에서 살아있는 먹잇감이 풀려나 그 거대한 공룡을 가까이 불러내려는 것이었지요. 아이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겁을 먹은 채 창에 바짝 얼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풀숲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차 안에서 말콤은 특유의 냉소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야생의 존재는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표나 규칙 따위를 결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줄곧 경고해온 이야기, 곧 작은 우연이 거대한 결과로 번지는 혼돈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손등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이며 똑같이 떨어뜨린 물방울이 매번 다른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손등에 난 잔털의 방향, 살갗의 미세한 결, 핏줄을 따라 흐르는 보이지 않는 흐름. 그 어떤 것도 두 번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에 결과 또한 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들이 결과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끈다는 뜻이었지요. 복잡한 세계에서는 그 무엇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조용하지만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머지않아 그 농담 같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그랜트 박사의 눈길이 길가의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멀리 풀밭 위에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가 멈춰 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내려섰습니다. 말콤은 그 모습을 보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또 하나의 우연이 벌어졌다며 가볍게 혀를 찼지요. 박사가 다가간 것은 뿔이 셋 달린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였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을 거대한 생명체가 지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원의 사육사가 미리 마취를 해둔 상태였기에 사람들은 조심스레 그 곁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식물을 연구하는 세틀러 박사도 차에서 내려 쓰러진 공룡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던 공룡이 바로 이 종류였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직접 만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가만히 그 두꺼운 살갗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 메마른 땅에서 뼈조각만을 캐오던 학자에게 살아 숨쉬는 공룡의 온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은 어딘가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틀러 박사는 공룡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균형을 잃고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며 숨조차 힘겨워하는 증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된다고 했지요.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식물의 독성 때문일지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근처에는 독을 품은 열매가 자라는 관목이 있었지요. 다만 사육사는 공룡이 그 열매를 먹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공룡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배설물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었지요. 학자란 이렇게 가장 우아한 경위 앞에서도 끝내 가장 진득한 진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통제실에는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섬을 향해 다가오던 거대한 폭풍이 끝내 경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이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손님들을 밖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투어를 서둘러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착장에서는 마지막 배가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틀러 박사는 병든 공룡 곁에 조금 더 남아 그를 돌보기로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빗속을 뚫고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두 대는 다시 자동으로 움직이며 어두워지는 길을 따라 본부 쪽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바로 이 어수선한 틈을 타 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친 기술자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처우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거대한 시스템을 홀로 떠받쳐왔다고 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정 대신 질책뿐이라 느꼈던 것이지요. 폭풍이 모든 이의 시선을 흐트러뜨린 그 짧은 순간 그는 자신만이 아는 명령어를 컴퓨터에 몰래 심어 두었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일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섬 전체를 지탱하던 정교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첫 단추가 되고 말았지요. 화면 속 보안 장치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에 남은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오류라 여겼습니다. 몇몇 시스템이 잠시 멈출 거라는 말을 미리 들어 두었던 까닭이었지요. 처음에는 출입문 한두 곳에 표시등이 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꺼지는 불빛은 점점 늘어갔고 화면 위의 지도는 차츰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소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출입을 막던 잠금 장치들과 무엇보다 공원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전기 울타리의 전류가 차례차례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울타리야말로 이 섬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들을 사람들의 세계와 갈라놓는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길 위에 멈춰 선 투어 차량 안에서 그랜트 박사와 아이들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어느 순간 길 한복판에 우뚝 멈춰 섰고 다시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천둥이 울렸고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지요. 그러던 중 어린 남매는 좌석 옆에 놓인 물컵을 보았습니다. 잔잔하던 물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듯한 규칙적인 진동이었습니다. 진동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한 번 떨릴 때마다 그 간격이 짧아졌고 물결은 점점 크게 일렁였지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대하고 무겁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발걸음. 그토록 모습을 보이지 않던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힘을 잃은 울타리를 넘어 길 위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창 너머 어둠 속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위용이 한순간씩 모습을 보였지요. 거대한 머리, 깊게 패인 눈, 그리고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는 몸집이 빗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하나조차 그 거대한 짐승을 자극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랜트 박사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일렀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말라고요. 그 거대한 존재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 공룡을 연구하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숨을 죽이고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길에 멈춰 선 다른 차에 타고 있던 변호사 제나로는 다가오는 공룡의 위용 앞에서 끝내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차에 남겨둔 채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황급한 움직임이야말로 그 거대한 사냥꾼의 시선을 끄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지요. 안전을 그토록 따지던 사람이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태로운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그 빗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그 장면을 오래 비추지 않고 다만 어둠 속으로 조용히 거두어들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관심은 이제 아이들이 갇힌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차창 가까이 다가왔고
차체는 그 무게와 힘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가까스로 비명을 삼켰지만 두려움까지 감출 수는 없었지요. 바로 그때 그랜트 박사와 말콤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으로 뛰어나가 공룡의 주의를 아이들에게서 자신들 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환한 불빛 하나를 손에 들고 어둠 속에서 크게 휘저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의 시선이 흔들리는 불빛을 따라 움직이는 사이 그 틈에 아이들이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려 한 것이었지요. 작전은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공룡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말콤은 그것을 아이들에게서 더 멀리 떼어 놓으려 반대편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존재의 속도는 사람의 짐작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말콤은 끝내 그 추격을 피하지 못했고 빗물이 고인 길 위에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그는 더 이상 제 발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요. 줄곧 냉소적인 농담으로 위험을 가볍게 말하던 그조차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경고해온 혼돈의 한복판에 던져진 셈이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한순간도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두 아이를 단단히 끌어안고 거대한 공룡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빗줄기는 사방의 소리를 지워주었고 동시에 한 치 앞도 보기 어렵게 만들었지요. 그것은 그들을 숨겨주는 장막이면서 또한 길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작은 목소리로 조금만 더 견디자고 일렀습니다. 어린 남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박사의 단단한 팔에 의지해 가까스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멀리서는 여전히 그 거대한 짐승의 묵직한 울음과 발소리가 어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소리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지요. 한때 모두를 매혹시키던 경이로운 공원은 이제 빗속의 깊은 어둠에 잠긴 채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되살려낸 오랜 생명들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본래의 야성을 되찾기 시작한 밤, 말콤이 말한 혼돈은 이미 섬 곳곳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박사와 두 아이는 그 어둠과 빗속을 헤치며 살아남기 위한 길고 긴 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이슬라 누블라의 통제실에서는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를 지키던 전기 울타리가 한 구역 또 한 구역 차례로 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한 공룡들을 안전하게 가두어두던 그 울타리야말로 이 공원의 모든 안전을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화면 위에서 구역을 표시하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던 직원들은 처음엔 단순한 정전쯤으로 여겼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그러나 곧 그들은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시스템 깊숙한 곳에 손을 댄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공원의 컴퓨터를 도맡아 관리하던 기술자 네들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몰래 거래를 약속하고 살아있는 공룡의 배아 몇 점을 빼돌리기 위해 일부러 보안 장치를 통째로 멈춰 세운 뒤였습니다. 잠깐이면 끝나리라 믿었던 그 짧은 정전이 사실은 섬 전체를 통제 불능으로 몰아넣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섬 한가운데를 가르는 관람도로 위에는 두 대의 무인 차량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전원이 끊기면서 자동으로 움직이던 차들이 그대로 길 위에 발이 묶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대에는 고생물학자 그랜트 박사와 공원에 초대받아 함께 온 어린 남매가 타고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차 안의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는 좌석 밑에서 야간 투시경을 찾아내고는 어둠이 초록빛으로 환하게 살아나는 신기한 광경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것을 느낀 건 발밑이었습니다. 차 안의 컵받침에 담겨 있던 물이 잔잔한 동심원을 그리며 떨리기 시작하더니 곧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둥, 둥 하고 울리는 진동이 차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작게 느껴지던 그 떨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침내는 의자에 앉은 몸이 함께 흔들릴 만큼 묵직해졌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그 규칙적인 떨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것도 아주 무거운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 건너편 우리를 지키던 높다란 전기 울타리는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였고 그 너머의 짙은 어둠 속에서 산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에서 가장 크고 강한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키가 어른의 몇 배에 달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그 거대한 짐승은 본래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강력한 전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내들이가 멈춰둔 보안 장치 탓에 그 울타리는 이제 한낱 무력한 쇠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아이들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숨소리조차 죽이라고 말이지요. 그가 오랜 연구 끝에 짐작하기로 이 거대한 짐승의 눈은 멈춰 있는 것은 좀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겁에 질려 달아나는 순간 오히려 표적이 되고 만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저 돌처럼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두 남매는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무너진 울타리를 가볍게 넘어와 멈춰 선 차량들 곁을 천천히 어슬렁거렸습니다. 거대한 콧김이 차창에 부딪혀 유리가 뿌옇게 흐려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차창 바로 앞까지 다가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멈췄을 때 아이들은 숨을 멈춘 채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마저 멈춘 듯 빗소리조차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위태로운 균형을 깨뜨린 건 작은 불빛 하나였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이 그만 켜지고 만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느다랗게 새어나온 그 빗줄기에 공룡의 거대한 시선이 곧장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랜트 박사와 아이들은 황급히 불을 끄려 애썼지만 당황한 손길은 오히려 빛을 이리저리 흔들 뿐이었습니다. 이미 호기심을 느낀 거대한 짐승은 그 움직임을 따라 차량을 향해 천천히 머리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것엔 힘에 밀려 위태롭게 흔들렸고 금속이 삐걱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랜트 박사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몇 번이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곧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 다독임과는 달리 상황은 한순간 한순간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끝에 그랜트 박사는 가까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대한 짐승의 주의가 잠시 다른 곳으로 쏠린 틈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세 사람은 도로변 아래로 몸을 던지듯 미끄러져 내려가 가파른 비탈을 따라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에 젖은 흙은 미끄럽고 발 디딜 곳은 마땅치 않았지만 지금은 그저 그 자리에서 한 발이라도 더 멀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랜트 박사와 두 아이는 안내자도 없이 길도 없는 광활한 공원 한가운데에 그대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숨 돌릴 곳으로 떠올린 건 키 큰 나무 위였습니다. 땅 위를 어슬렁거리는 거대한 짐승의 눈을 피하려면 차라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편이 안전하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어른조차 오르기 버거운 굵은 나무였지만 달리 몸을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먼저 아이들을 한 명씩 받쳐 올린 뒤 자신도 굵은 가지를 붙잡고 올라 마침내 셋이 나란히 앉을 만한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가지에 걸터 앉기까지 몇 번이고 손이 미끄러졌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붙잡아주며 한 뼘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어 차갑게 식은 몸으로 나뭇가지에 기댄 채 그들은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이름 모를 거대한 짐승들이 길게 우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소리는 기묘하리만치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공룡이 자유로이 거니는 밤의 세계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그 무렵 섬의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빗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던 기술자 네들이었습니다. 그는 빼돌린 배알을 면도용 크림통처럼 생긴 작고 평범한 용기 안에 몰래 숨겨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차갑게 얼린 공룡의 생명이 여러 점 담겨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품에 안고 섬 동쪽의 선착장으로 서둘러 차를 몰던 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배를 타고 빠져나가 약속한 사람에게 배알을 건네기만 하면 두둑한 대가를 받고 모든 일이 끝날 터였습니다. 적어도 그의 머릿속 계획으로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폭우는 갈수록 거세졌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멈춰둔 보안장치 탓에 안내 표지판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는 어느새 가야 할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길을 잘못 든 네드리의 차는 진창에 미끄러지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흠뻑 젖은 몸으로 윈치를 나무에 묶어 차를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던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람 키 절반쯤밖에 되지 않는 제법 작고 날렵한 공룡이었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라 불리는 이 공룡은 큰 몸집을 자랑하는 사촌들과 달리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냥꾼이었지요. 네드리는 처음엔 그저 신기한 동물이려니 여기며 가볍게 말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강아지를 어르듯 먹을 것이라도 줄까 하며 농담을 건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공룡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의 목둘레에는 평소엔 새애기처럼 얌전히 접혀 있다가 위협을 느낄 때만 우산처럼 화려하게 펼쳐지는 주름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 알록달록한 주름이 활짝 드러나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네드리는 비로소 자신이 마주한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작고 귀엽게만 보이던 그 동물은 사실 무리를 이루어 큰 먹이를 사냥하는 영리한 포식자였던 것입니다. 뒤늦게 안경마저 잃어버린 채 허둥지둥 차로 몸을 피했지만 영리한 사냥꾼은 이미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빛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혼란을 불러왔던 그 기술자가 다시는 통제실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배와 용기는 어느새 그의 손을 떠나 진창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거센 빗물이 흙을 쓸어내리고 또 덮기를 반복하는 사이 그 작은 통은 점점 깊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또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공룡의 비밀을 통째로 빼돌리려던 무모한 계획은 그렇게 진흙 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폭풍은 그 위로 오래도록 비를 뿌렸고 다음 날 아침이면 그곳이 어디였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다시 그랜트 박사와 두 아이에게로 눈을 돌려보면 그들은 나무 위에서 길고 불안한 밤을 보낸 뒤였습니다. 날이 어슴풀에 밝아오자 세 사람은 굳은 몸을 일으켜 조심스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밤사이 거대한 짐승은 어디론가 사라진 듯했고 빗줄기도 한결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 사람들이 있는 본관 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길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광활한 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지치고 굶주린 몸이었지만
그랜트 박사는 두 아이의 손을 번갈아 잡아주며 앞장섰습니다. 본래 그는 아이들을 그리 편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메마른 발굴 현장에서 공룡의 뼈와 씨름하며 살아온 터라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늘 서툴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 그의 마음에는 어느새 두 남매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어른을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긴 밤을 함께 견디는 사이 어느새 그를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슬에 젖은 풀숲을 헤치며 멀리 보이는 안전한 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리 위로는 어느새 비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잎사귀 사이로 옅은 아침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무섭게 느껴지던 숲도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한결 차분하고 고요해 보였습니다. 멀리 풀밭에서는 거대한 초식 공룡 무리가 평화로이 풀을 뜯는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섬에 어떤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 사람이 함께였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한 곳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졌고 이슬라 누블라의 숲은 거대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끝없이 추격당하고 쫓기며 하루를 보낸 그랜트와 두 아이는 마침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줄기는 어른 여럿이 팔을 둘러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 굵었고 가지들은 사방으로 넓게 뻗어 마치 하늘 위에 또 하나의 땅을 만들어 놓은 듯했지요. 그랜트는 이곳이라면 지친 몸을 잠시 누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땅 위에 머무는 것보다 높은 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는 편이 훨씬 안전했으니까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던 남자아이는 처음엔 한사코 나무를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가지와 발밑으로 까마득히 멀어지는 땅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공포였지요. 그러나 그랜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발을 직접 받쳐주며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라고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한 발씩 천천히 올라오면 된다. 내가 바로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 괜찮아. 그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기대어 아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을 딛고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굵은 가지가 갈라지는 자리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랜트는 가지 사이에 등을 기대며 이런 곳이 꼭 나무 위에 지은 작은 집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위에 오두막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에 두 아이는 자신들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다고 답했지요. 그랜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사실 자신에게도 그런 오두막은 없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거짓으로 아이들을 달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메마른 발굴 현장에서 뼈만 캐오던 이 무뚝뚝한 학자는 그렇게 조금씩 두 아이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랜트는 본래 아이들을 그리 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 아이들은 다루기 어렵고 성가신 존재처럼 느껴지곤 했지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든 이 하룻밤 사이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고 추위에 떠는 어린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무뚝뚝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깊은 책임감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악기가 천천히 노래하는 것 같았지요. 처음에 아이들은 또다시 무서운 짐승이 다가오는 줄 알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가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금껏 마주친 그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길고 우아한 목을 가진 산처럼 거대한 공룡이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였습니다. 키가 건물 몇 층 높이에 이르는 이 초식 공룡은 긴 목을 들어 올려 가장 높은 가지의 잎사귀를 뜯어먹는 온순한 거인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마리가 천천히 무리를 지어 나무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느릿하게 자신들의 저녁 식사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랜트는 아이들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공룡은 오직 식물만 먹는 채식 동물이며 자신의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설명했지요. 동생은 그 거대한 짐승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겁에 질려 말했지만 그랜트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것은 괴물이 아니라 그저 풀과 잎을 먹고 사는 온순한 동물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처음엔 잔뜩 겁을 먹었던 아이들도 차츰 그 거대한 생명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눈은 놀랄 만큼 순하고 깊었습니다. 그 거대한 머리가 천천히 가지 쪽으로 다가오자 누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피부를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비늘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 숨쉬는 체온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거대한 생명과 나눈 평화로운 교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공룡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그저 살아 숨쉬는 하나의 동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비로소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이, 비명 대신 조용한 탄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그랜트는 아이에게 잎이 무성한 가지 하나를 건네주며 그것을 내밀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가지를 뻗자 거대한 공룡은 천천히 목을 숙여 그 잎사귀를 부드럽게 받아 물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존재가 이토록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아이에게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위험으로 가득한 이 섬조차 잠시 동화 속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잎을 받아 물던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거대한 재채기를 한 것입니다. 코앞에서 뿜어져 나온 끈적한 콧물이 남자아이의 온몸을 흠뻑 뒤집어 씌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끈한 점액을 뒤집어 쓴 아이의 모습에 누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잔뜩 인상을 쓰고 몸을 닦아내는 동생을 보며 두 아이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끔찍했던 하루의 끝자락에 찾아온 작고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이윽고 거대한 무리는 다시 천천히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들려오던 그 낮은 울음소리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자리에 다시 몸을 누인 아이는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공룡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랜트에게 물었습니다. 그랜트는 밤새도록 자신이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밤을 새우겠느냐고 되묻는 아이에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요. 그 약속에 안심한 아이들은 마침내 그의 곁에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원의 통제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를 마비시킨 정전을 되살리기 위해 세틀러와 노련한 사냥꾼 멀둔 그리고 해먼드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요. 부상을 입은 채 한쪽에 누운 동료에게 응급처치를 마친 뒤 그들은 꺼져버린 시스템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먼드는 지친 얼굴로 자신이 평생 품어온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 작은 벼룩들이 그네를 타고 회전목마를 도는 벼룩 서커스를 운영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고개를 보며 즐거워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정교하게 꾸며낸 환상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는 그런 거짓된 눈속임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짜를 선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계획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세틀러는 그의 꿈을 마냥 따뜻하게만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곳 역시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환상일 뿐이라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사람의 의지만으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요.
해먼드는 모든 잘못을 시스템을 설계한 기술자 탓으로 돌리며 지나치게 자동화에 의존한 것이 실수였을 뿐 다음번에는 빈틈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거듭 말했지요. 그러나 세틀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제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며 그 거대한 힘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기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처음엔 이곳의 엄청난 능력에 압도되었지만 바로 그 오만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먼드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었지만 세틀러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세틀러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꿈이나 공원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섬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사람들, 바로 그랜트와 두 아이의 무사함이었습니다. 공룡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동안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더는 의미가 없었지요. 통제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들은 다시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들판 위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번지자 밤새 섬을 짓누르던 공포도 조금은 옅어지는 듯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눈을 뜬 그랜트와 아이들은 이슬에 젖은 너른 초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들판 저편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타조를 닮은 날렵한 공룡 무리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한 방향으로 일제히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리미무스라 불리는 이 공룡들은 가볍고 빠른 다리로 마치 한 덩어리의 물결처럼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수십 마리가 동시에 방향을 틀고 함께 뛰어오르고 다시 흩어졌다 모이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떼가 땅 위로 내려앉은 듯 장관이었지요. 그랜트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뼈조각만으로 상상해 오던 공룡 무리의 움직임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살아 숨쉬며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질주에는 곧 다른 이유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무리가 그토록 다급하게 달아나고 있었던 것은 무언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로 거대한 그림자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섬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거대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속도로 달려든 티라노사우루스는 순식간에 무리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흩어지는 갈리미무스들 사이에서 그 거대한 턱이 한 마리를 정확히 낚아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게만 보이던 새벽의 들판은 한순간에 자연의 가장 냉혹한 법칙이 지배하는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빚어내는 그 광경을 세 사람은 멀리 떨어진 나무 위에서 숨죽인 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아이는 그 무서운 광경에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살아있는 공룡의 사냥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전율을 느꼈지요. 그랜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책 속의 지식으로만 알던 포식과 생존의 순간이 이렇게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학자로서 그를 더없이 압도했습니다. 공포와 경이가 한데 뒤섞인 묘한 감정이 아침 햇살 속에서 그들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냥을 마친 티라노사우루스가 안개 너머로 그 거대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살아남은 갈리미무스들은 멀찍이 흩어져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잔혹하면서도 한치의 어긋남 없는 자연의 순환이 그 새벽 들판 위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었지요.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구경거리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이고 훨씬 더 진실한 광경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효와 들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랜트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섬에서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곳에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그리고 훨씬 거대한 질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이슬라 누블라의 들판 위에서 그 거대한 생명들은 인간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랜트는 두 아이를 가까이 끌어안은 채 이 경이롭고도 위험한 세계를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슬라 누블라의 통제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몰래 심어둔 악의적인 명령어가 공원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켜 놓았고 그 코드를 풀어낼 방법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이 섬은 본래 사람의 손끝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일에서부터 짐승들을 가두어 두는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 한 대에 매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한순간에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꺼버린 뒤 처음부터 다시 켜는 것이었지요. 컴퓨터가 처음 켜질 때처럼 모든 설정이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면 악의적으로 심어둔 명령어도 함께 지워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한 번도 통째로 꺼본 적이 없었기에 다시 살아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만약 한 번 꺼진 시스템이 끝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고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전원이 한꺼번에 내려가자 섬을 지탱하던 빛과 기계음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는 시스템이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전력은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꺼지는 순간 안전을 위해 차단기가 작동해버린 탓이었지요. 다시 모든 것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누군가 직접 별관으로 건너가 그 차단기를 손으로 올려야만 했습니다. 차단기가 있는 곳은 통제실에서 한참 떨어진 반대편 건물, 관리용 창고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캄캄한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가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과 파이프 사이를 지나야 닿을 수 있는 자리였지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임무를 자청하고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식물학자 세틀러였습니다. 해먼드 노신사는 자신이 가야 한다며 만류했습니다. 평생 공원을 일궈온 책임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는 주방의 전등을 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면만 들여다보면 자신이 길을 안내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틀러는 단호했습니다. 험한 길을 빠르게 헤쳐나갈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하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무전기를 챙겼습니다. 노신사는 도면을 펼쳐놓고 통로의 갈림길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일러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전기의 채널을 맞추고 서로의 목소리가 또렷이 닿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을 홀로 걷는 세틀러에게 그 목소리야말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길잡이였으니까요. 세틀러는 빛 속을 가로질러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는 금속 계단이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노신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쯤 내려가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굵은 중앙 케이블을 따라가라는 안내였지요. 세틀러는 그 말을 따라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통제실 사람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위험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꺼지면서 공원 전역의 전기 울타리가 모두 작동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결코 풀어놓아서는 안 될 짐승들을 가두어둔 우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벨로시랩터, 줄여서 랩터라 불리는 공룡들의 우리였지요. 랩터는 몸집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섬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꾼으로 손꼽혔지요. 빠르고 날렵하며 무엇보다 놀랍도록 영리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무리를 지어 마치 서로 신호를 주고받듯 사냥감을 에워싸고
양쪽에서 몰아붙였습니다.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여는 법까지 익힐 만큼 이들의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전기가 끊긴 울타리는 더 이상 이들을 막아줄 수 없었고 랩터들은 소리 없이 우리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슬라 누블라에서 가장 노련한 사냥꾼은 멀둔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 짐승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랩터가 풀려났음을 직감한 멀둔은 긴 총을 들고 세틀러가 차단기에 닿을 때까지 그 주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풀숲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는 곧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풀 사이로 한 마리가 보였지만 멀둔은 알고 있었습니다. 랩터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눈앞에 한 마리가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사이 다른 한 마리가 옆쪽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랩터의 사냥법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미끼가 되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며 주의를 끄는 동안 보이지 않는 동료가 풀숲을 돌아 옆구리를 노리는 것이지요. 멀둔은 눈앞의 상대를 향해 천천히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는 비로소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노련한 사냥꾼 멀둔조차 그 영리한 함정을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맹수를 상대해온 그였지만 이번 상대는 그 모든 짐승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몰아넣은 상대의 솜씨에 감탄하듯 짧게 한마디를 남긴 뒤 그렇게 풀숲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섬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 자신보다 한 수 위의 사냥꾼에게 자리를 내준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슬라 누블라의 풀숲은 인간이 더 이상 이 섬의 지배자가 아님을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둠에 잠긴 별관 지하에서는 세틀러가 차단기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 너머의 안내에 따라 케이블과 파이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어 막다른 통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다시 침착하게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러 가닥의 케이블과 파이프가 모두 한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벽면에 큼직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위에는 고압 전류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바로 그녀가 찾던 차단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통제실에 남아있던 두 아이는 또 다른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남매였지요. 어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누나와 동생은 식사를 하러 커다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번쩍이는 금속 조리대가 늘어서고 바닥은 매끄러운 타일로 깔린 널찍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숨 돌릴 만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곧 자신들이 그곳에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문틈을 비집고 우리를 벗어난 랩터 두 마리가 주방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매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두 아이는 황급히 몸을 낮추고 조리대 사이로 미끄러지듯 숨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가구 뒤에 등을 붙인 채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랩터들은 먹잇감이 어딘가에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주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이제 좁은 주방 안에서 소리 없는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끄러운 바닥 위를 걷는 랩터의 발톱이 또각거리며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거듭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짐승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죽음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발소리이기도 했지요. 남매는 그 소리의 방향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발톱 소리가 한쪽으로 다가오면 두 아이는 숨을 멈춘 채 반대쪽 조리대 뒤로 살그머니 몸을 옮겼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림자가 비치거나 발이 미끄러지면 그 즉시 들킬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랩터 한 마리가 조리대 위로 머리를 들이밀고 번들거리는 금속 표면에 콧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숨결에 김이 서리는 모습이 바로 코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요. 남매는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짐승은 무언가 낌새를 챘는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지만 다행히 정확한 위치까지는 알아채지 못한 듯 이내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가 매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뎌 몸이 잠시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평소라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짐승이었지만 사람의 손길로 다듬어진 그 반들거리는 타일 많은 녀석에게도 낯선 함정이었던 셈이지요. 그 짧은 틈을 남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한쪽 벽면에 자리한 커다란 금속문 하나를 발견했고 두 아이는 재빨리 그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랩터는 곧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이밀며 뒤를 쫓았습니다. 좁은 틈으로 들어온 주둥이가 아이들의 코앞에서 딱딱거렸지만 남매는 안간힘을 다해 문을 버텨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한 마리가 먼저 들어선 동료를 향해 달려들다가 둘이 서로 뒤엉켜 잠시 우왕좌왕하고 말았지요. 바로 그 혼란을 틈타 두 아이는 반대쪽 문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리한 사냥꾼들도 사람의 아이들이 보여준 그 마지막 기지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같은 순간 마침내 별관 지하에서도 결정적인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틀러는 무전기 너머의 안내를 따라 차단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스위치는 한 번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먼저 커다란 회색 손잡이를 여러 차례 당겨 충전을 마쳐야 했지요. 그녀는 침착하게 손잡이를 하나, 둘, 셋, 넷 차례로 당겼습니다. 충전이 끝나자 이번에는 닫힌 표시 아래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떨림이 별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끊겼던 전류가 다시 핏줄을 타고 도는 듯 섬 곳곳의 기계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통제실의 화면에도 불이 들어오고 한참을 침묵하던 장치들이 낮은 소리를 내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이어 세틀러는 개별 시설을 되살리는 붉은 스위치들을 무전기 안내에 따라 하나씩 차례로 눌러나갔습니다. 보안문이 닫히고 끊겼던 전화선이 이어지고 멈춰있던 울타리에 다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어둠에 잠겨있던 이슬라 누블라가 다시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빠져나온 두 아이도 가까스로 주방을 벗어나 어른들이 기다리는 통제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복도에 다시 불이 들어오자 아이들의 굳었던 표정에도 조금이나마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별관으로 떠났던 세틀러 역시 임무를 마치고 무전기 너머의 안내를 따라 다시 위쪽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이 섬에서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길이 이제 천천히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돌아왔다고 해서 섬을 떠도는 영리한 사냥꾼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벗어난 랩터들은 여전히 어둠 속을 소리 없이 누비고 있었고 노련한 멀둠마저 막아내지 못한 그 짐승들의 영민함은 사람들이 짐작한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되살아난 불빛 아래에서도 이슬라 누블라의 긴 밤은 아직 그 끝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시 켜진 이 불빛에 기대어 빠져나갈 마지막 길을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고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비에 젖은 방문객 센터는 어둠 속에 잠긴 채 가느다란 비상등 불빛만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박사와 두 아이는 마침내 건물 안으로 몸을 피했지만 안도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 어딘가에 영리한 사냥꾼들이 풀려나 있다는 사실을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랜트 박사는 아이들을 식당 한쪽에 잠시 숨겨두고 다른 사람들의 행방을 확인하러 나설 참이었습니다. 남매에게는 결코 어른의 눈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어린 남동생 팀은 앞서 철책에서 입은 충격으로 머리카락이 잔뜩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누나 곁에서 씩씩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노련한 고생물학자가 섬에 첫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아이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메마른 발굴 현장에서 흙과 뼈만을 벗 삼아 살아온 그에게 보채고 떠드는 어린아이란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이지요. 그러나 길고 긴 하룻밤을 함께 헤쳐오는 사이 박사는 어느새 두 아이를 제 몸처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듯 절박한 순간에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의 매끄러운 철제 주방, 그 차가운 조리대 사이로 날카로운 발톱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벨로시랩터였습니다. 사람만 한 키에 단단한 근육과 갈고리 같은 발톱을 가진 이 공룡은 단순히 힘만 센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으며 심지어 문을 여는 방법까지 익히는 영리한 포식자였지요. 연구진조차 이 공룡들을 다룰 때면 늘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던 셈입니다. 두 마리의 랩터가 주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누나 렉스와 동생 팀은 숨을 죽인 채 번뜩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금속 표면에 공룡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마다 아이들의 심장은 요동쳤지요. 그러나 두 아이는 놀라우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어른이 곁에 없는 그 순간에도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 하나로 두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남매는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리고 묵직한 냉동고의 문을 닫아 한 마리를 안쪽에 가두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느다란 손으로 빗장을 밀어넣던 그 순간의 떨림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만한 것이었지요. 그 무렵 그랜트 박사와 세틀러 박사도 아이들을 찾아 어두운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당에서 다시 만난 네 사람은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풀려난 랩터들이 여전히 건물 안을 배회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비된 공원의 시스템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바깥 세상에 도움을 청할 길조차 없었으니까요. 해법은 뜻밖에도 가장 어린 사람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일행이 통제실로 들어섰을 때 화면 가득히 떠오른 것은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막막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던 그때 누나 렉스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컴퓨터를 즐겨 다루던 소녀는 화면에 떠오른 운영체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다룰 줄 알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렉스는 자리에 앉아 빼곡히 늘어선 파일들 사이를 능숙하게 더듬어 나갔습니다. 공원이라는 큰 폴더 안에는 동물학, 보안, 방문객 센터까지 이 거대한 섬을 움직이던 모든 기록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소녀는 잠긴 시스템을 되살릴 단 하나의 길을 찾아 화면 위를 천천히 헤집어 갔습니다. 어른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손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가 거액을 들여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시스템을 정작 위기의 순간에 되살린 것은 학교에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던 한 소녀의 손끝이었으니까요. 화면 위의 작은 글자들이 빠르게 바뀌어 갈 때마다 소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집중이 어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던 어른들에게 작은 용기마저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위협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바깥에서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마침내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랩터의 형상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랜트 박사와 세틀러 박사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막아섰습니다. 영리한 공룡은 그 가느다란 앞발로 손잡이를 더듬으며 문을 여는 방법을 찾아내려 했지요. 빗장이 들썩일 때마다 사람들의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렉스가 외쳤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시스템을 다시 켜는 항목이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소녀가 마지막으로 명령을 입력하자 어둡던 화면이 깜빡이며 되살아났습니다. 잠겨있던 출입문의 잠금 장치가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고 끊겼던 전화선에도 다시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어요. 소녀의 한마디에 어른들은 비로소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곧장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제실 한편에 있던 노신사 해먼드와 연결이 닿았고 박사는 아이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으니 본토에 연락해 헬리콥터를 보내달라고 다급히 부탁했지요. 평생을 바쳐 꿈꿔온 공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노신사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채 모두 걸리기도 전에 랩터가 끝내 통제실의 문을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일행은 황급히 천장의 환기 통로로 몸을 피해 기어올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네 사람이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영리한 추격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다다른 곳은 천장이 까마득히 높은 중앙 홀이었습니다. 널찍한 홀에는 이 공원이 자랑하던 거대한 공룡 골격 모형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일행은 그 뼈대 사이로 몸을 피하며 추격을 따돌리려 했지만 두 마리의 랩터는 집요하게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 한 마리가 마침내 사람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보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홀 한가운데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섬에서 가장 크고 강한 존재,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거대한 폭군은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던 랩터를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두 종의 거대한 포식자가 홀 한복판에서 맞붙는 사이 천장에 매달려 있던 현수막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천에는 공룡, 지상을 지배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마치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일깨우려는 듯한 묘하게 서늘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짧은 혼란의 틈을 그랜트 박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사는 두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세틀러 박사와 함께 홀의 정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거대한 공룡들이 서로에게 정신이 팔린 그 순간이야말로 네 사람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빗속으로 뛰쳐나온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는 노신사 해먼드가 낡은 지프 한 대를 세워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어온 자신의 꿈이 등 뒤에서 저물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을 차에 태우는 일이 이제 그에게 남은 전부였지요. 흙탕물을 튀기며 달려가는 지프 안에서 네 사람과 노신사는 멀어지는 건물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는 듯 동쪽 하늘 끝에는 희미한 잿빛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차창에 흘러내리는 물방울 너머로 거대한 야자수의 검은 윤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지만 같은 시련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는 다 옮길 수 없는 깊은 유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프가 도착한 너른 풀밭에는 이미 본토에서 날아온 헬리콥터가 날개를 천천히 돌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좌석에 올라 안전띠를 맸습니다. 거센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가운데 헬리콥터는 마침내 무거운 몸을 들어 올려 섬의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발밑으로 멀어지는 이슬라 누블라는 처음 그들을 맞이하던 그 모습 그대로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누나 렉스와 동생 팀은 어느새 그랜트 박사의 양협에 기대어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침착하게 어른들을 이끌어주던 아이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품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었던 것이지요.
박사는 두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고 처음 섬에 발을 디뎠을 때 자신이 품었던 생각이 얼마나 어설픈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세틀러 박사도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멸종한 생명을 다시 불러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생명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똑똑히 깨달은 하룻밤이었습니다. 자연은 결코 사람의 손안에 온전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철책을 세우고 정교한 장치를 들여놓아도 생명은 언제나 사람의 예상을 넘어 제 길을 찾아 나아갔으니까요. 이 섬에서 벌어진 일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멸종한 공룡을 되살리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쏟은 나머지 과연 그래도 되는지를 진지하게 물을 겨를을 갖지 못했습니다. 호기심과 야심은 때로 인간을 놀라운 곳까지 데려가지만 그 앞에 어떤 책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일만큼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세틀러 박사는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자연이 베푼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해먼드 노신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무릎 위에 올려둔 호박 손잡이의 지팡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호박 속에 갇힌 한 방울의 핏자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꿈이 결국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후회도, 미련도, 그리고 어쩌면 한 가닥 안도도 함께 어려 있었지요. 헬리콥터가 너른 바다 위로 접어들 무렵 그랜트 박사의 눈에 한 무리의 새들이 들어왔습니다. 펠리컨이었습니다. 새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오늘날의 새가 아주 먼 옛날 공룡의 먼 후예라는 사실을 떠올린 박사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오랜 생명은 사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의 하늘을 여전히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는 잠든 두 아이를 한 번 더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지난밤의 두려움도 빗속의 질주도 이제는 멀어지는 섬과 함께 천천히 등 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그 위를 유유히 나는 새들, 그리고 어느새 옅어진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쩌면 그저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하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헬리콥터는 멀어지는 안개의 섬을 뒤로 한 채 평온한 바다 위를 따라 묵묵히 나아갔습니다.